그리고 세 번째는 DLENC 토목사업본부 토목견적팀 문별 사원님께서 강연 준비하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목하는 여자 사람 DLENC 토목견적팀 문별이라고 합니다. 제가 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 지필진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참여하게 됐는데 너무 영광이고 이공계 그리고 특히 토목 분야에 이제 진학이나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첫 번째로 아무래도 토목 분야에 이제 여성 비율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토목을 전공하게 되었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 과정을 통해서 토목과에 진학하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거는 이제 보통 고등학생 분들의 시선에서 과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지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생각해보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과학을 물화생지 4과목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공계 친구들은 이제 과를 정할 때 이렇게 4가지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원적으로 이제 학과 이름에 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들어가 있는 이런 과들에 아무래도 조금 친숙함을 느끼고 거기 가면 이런 공부를 하겠거니 생각하고 조금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대학 진학을 고민하다 보면 뭐 기계공학이나 전기전자, 대기과학, 뭐 생명공학, 생화학 이런 이제 학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다 보니까 컴퓨터나 이제 반도체 쪽의 학과에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나머지 이런 도시공학, 사회환경 시스템공학, 정보산업공학과 이런 게 나오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여기는 이제 뭐를 하는 곳인가? 이제 막연하게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배우는 데가 아닐까? 정보산업이니까 좀 IT 쪽에 뭐 관련된 건가? 아니면 사회환경이니까 뭐 사회 뭔가 좀 인문학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물화생지 중에서 화학을 아주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화학에 관련된 과를 가고 싶다. 하지만 아무래도 좀 자연과학대보다는 좀 공대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요즘 이제 ESG라고 해가지고 환경 관련해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진학할 때도 지금처럼 약간 앞으로는 환경이 대세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았어서 그러면은 환경공학을 가볼까? 보니까 조금 커트라인도 낮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공학을 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아무래도 토목보다는 환경을 보고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이제 진학을 했는데 토목공학이 적성에 맞았고 재밌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까지 토목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꼭 토목과가 아니라 뭐 물리든 뭐 생화학이든 어떤 과에 가더라도 고등학교 그 교과서적인 그 과목을 생각하고 대학교에 막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과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실망을 하거나 이제 본인의 전공을 버리거나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과서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시야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뭐 새바이오도 읽어보고 지역 박람회도 보고 하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이제 전공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취업도 마찬가지고. 네. 그게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건설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제 주택이랑 토목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건설사에 다니면 토목을 하고 있다고 해도 뭐야 너 아파트 지어?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주택이랑 토목을 간단하게 제가 구분을 이제 해볼게요. 주택은 사람이 사는 이제 건물이죠.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쇼핑몰 같은 이제 주거용 시설을 짓는 게 이제 주택 영역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럼 토목은 뭘 하는 데냐? 이렇게 교량이나 항만, 그리고 댐,
뭐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터널, 그리고 뭐 초고층 빌딩 이제 이런 거 짓는 게 이제 토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목적물만 다른 뿐만 아니라 이제 목적물이 다름으로 인해서 이제 발주처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발주 방식이 달라지고, 입찰 방식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사실 A부터 G까지 모든 것이 주택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주택이랑 뚜렷하게 다른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제 토목은 사회 기반 시설을 짓다 보니까 보통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나 뭐 정부, 지자체, 뭐 이런 공기업 이런 경우일 때가 많고, 그리고 공사 기간이 주택에 비해서 뭐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뭐 10년 이상까지 공사 기간이 길고, 이제 그런 점이 가장 큰 다른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목지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현장에 가면 무슨 일을 하게 되냐 하면, 현장에 가면 이제 주인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 기관이나 뭐 공공기관, 공기업인 발주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DLENC나 현땡건설, 뭐 롯땡건설 뭐 이런 원도급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되는 협력업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발주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감리사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4개의 구성원이 있는데요. 이 4개의 구성원들이 협력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이제 하나의 목적물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발주처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올림픽 대교를 지어달라 하면은 이제 원도급사는 그 발주처의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이 공사를 원도급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목적물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매달 이제 기성이라고 하는 돈을 받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원도급사는 협력업체한테 그 돈을 또 주고, 뭐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도급사, 그러니까 우리 건설 회사 안에서도 이렇게 팀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사, 공무, 설계, 그리고 품질, 안전, 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각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공사팀은 현장에서 뭐 실제로 시공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근로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스펙에 맞게 시공될 수 있도록 시공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스펙에 맞게 시공된 성과품을 발주처한테 확인을 받고, 이제 공기가 지연되지 않게 공정 관리를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공사팀입니다. 그리고 공무는 이제 공사팀에서 만든 목적물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이만큼 공사를 했으니 이만큼 돈을 주세요 하고 발주처에 돈을 청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추가 공사가 있거나 이제 추가 지시사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약을 변경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협력업체에도 똑같이 계약을 변경해준다거나 돈을 집행해준다거나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팀, 이 설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건데요. 이 설계는 정말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그 공사 내용에서 변경되는 공사 내용에 대해서 그 공사 내용에 대한 이제 추가 공사나 아니면 뭐 빠지는 공사에 대해서 타당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설계를 변경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현장의 설계팀이에요. 그리고 뭐 품질, 안전, 관리는 뭐 이름에서 알다 이렇게 뭐 유추할 수 있으시겠지만, 현장의 품질을 관리하고 안전을 관리하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현장 하나하나가 작은 하나하나의 그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실제로 그 현장 하나에서 나오는 연 매출이 중소기업 하나의 연 매출과 맞먹거나 더 오히려 큰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아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구성원들이 협력하면서 유기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작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회사에서 토목직 여자 사람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숫자 80분의 10, 30분의 4, 그리고 50분의 1, 30분의 1 이 숫자가 뭐냐 하면은 제가 토목학과에 입학했을 때, 그리고 제가
DLENC 토목사업본부에 입사했을 때,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본사팀에 발령받았을 때, 제가 속한 그 조직에서의 여성 비율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작아 보이는데 또 점점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하죠. 네. 저는 이제 여고 출신이라서 그 성별에 있어서 그 소수가 되는 거에 익숙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토목 분야에 발을 들이면서부터는 언제 어디서든 소수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꼭 소수가 되는 게 단점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단점인 부분도 있고 장점인 부분도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딱 튀죠. 이 튀는 게 단점이기도 하면서 장점이기도 한 이제 양날의 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장점은 제가 잘하면 돋보여요. 튀고 제가 소문내지 않아도 동네방네 제가 잘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잘했다더라. 뭘 했다더라. 하지만 또 단점은 제가 뭐 하나 잘못하면 튀어요. 제 잘못이 도드라지고 거기 뭐 여자 직원이 그랬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한데 제가 그 정말 유수한 공학인 선배님들과 같은 자리에 여기 나와 있는 건 건설사에 아무래도 여자 직원이 없고 제가 저렇게 많은 파란 동그라미 중에 혼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나. 파란색을 또 남자로 표현하고 빨간색을 여자로 표현한 게 또 MZ세대 감성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시각화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단점인 것 같아요. 이 숫자는 뭘 표현한 거냐면 여자가 소수인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반화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 직원 3명과 여자 직원 3명이 똑같은 행동을 보였을 때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건데요. 남자 직원 3명이 예를 들어서 같은 행동을 했다. 그러면 300명 중에 3명이에요. 그래서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일부의 개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탈이라든지 그런 뭐 그냥 무시할 만한 그런 걸로 이제 여겨지는데 여자 직원 중에 3명이 같은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10명 중에 3명이라 30%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여자 직원들은 이렇더라. 뭐 나쁜 예를 하나 들자면 예를 들어서 뭐 10년 동안 이제 직원 비율을 봤더니 남자 직원들은 뭐 3명 퇴사했는데 여자 직원이 3명을 퇴사했다 하면 남자 직원은 뭐 퇴사했나 보다. 하지만 여자 직원이 3명이 퇴사했으면 여자 직원들은 뽑아놔서 가르쳐 놓으면은 퇴사하더라. 왜냐면 30%가 퇴사했으니까.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은 한편으론 이게 시각적으로 이제 착오를 일으킬 수 없는 이제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지 않나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분모가 커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뭐 아직 지금 이 자리에서 토목이나 건설사에 대해서 사실 좋은 장점만 되게 얘기를 해서 분모를 되게 키우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그만큼 영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제약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제 토목과에 오시고 그리고 건설회사에 오셔서 분모를 키워주신다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